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여야는 제2의 태평양 전쟁, 반일 공포 마케팅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8개월 앞두고 물밑 공천 경쟁도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태어난 지 엿새 된 아기가 두 차례에 걸쳐 사고 팔리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아매매 조직 범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고 또 어떤 대책 마련돼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두고 도쿄전력이 막바지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현지 주민 반발 속에 일본 정부는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촛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문가가 2주에 한 번 후쿠시마를 방문 점검하고 어민 지원 예산 2천억 원을 배정하는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전국에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민방공 훈련이 실시됩니다. 일반 국민 대피와 차량 통제까지 진행되는 것은 6년 만입니다. 정부가 최근 잇따른 흉악 범죄 대책으로 지난 4월 폐지된 의무경찰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치안을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합니다.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학부모 민원 전담 조직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만들어집니다. 교권 침해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에 담당자를 징계할 수 있게 법도 개정됩니다. 러시아 대통령실 집무실이 있는 크렘린궁 근처 비즈니스 센터에 무인기가 날아들어 건설 중이던 건물 일부가 파손됐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 여파로 한때 모스크바의 모든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도쿄전력은 방류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원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도쿄전력이 막바지 방류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방류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도쿄전력은 어제 방류 시점이 결정된 이후 곧바로 방류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이 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는 이달 3일 기준으로 134만 톤인데요.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바다에 방류할 오염수는 3만 1,200톤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오염수 전체 양의 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쿄전력 측은 내일부터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방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바다로 보낼 오염수 7,800톤 가운데 1톤을 바닷물 1,200톤과 섞어 수조로 옮겨 방사성 물질 3중수소 농도를 측정하는데요. 측정 결과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오늘 최종 판단되면 내일부터 17일 동안 오염수 7,800톤을 바다에 흘려보냅니다. 하루에 460톤씩 방류하는 겁니다. 도쿄전력은 원전 폐로가 완료되는 시점이 2051년인 만큼 이때까지 방류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현지 어민들, 특히 후쿠시마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큰데요. 자, 일본 정부가 이른바 소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요? 네, 일본 환경성은 오염수 해양 방류, 바닷속 삼중수소 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수산청은 오염수를 배출하는 해저 터널의 방출구로부터 4, 5km 반경에 있는 어패류들을 대상으로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해 이틀 이내로 공표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늘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영상을 별도로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인체나 주변 수산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 등의 삼중수소 배출량을 그래픽 등을 통해 설명하면서 일본이 훨씬 양이 적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도쿄전력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문 피해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배상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어제 관계 강요 회의가 끝난 뒤 방류 시점을 발표하면서 장기간이 걸려도 정부가 책임지고 어민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민단체들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경우 정부가 소문 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이후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어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의 여론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방류를 규탄하는 촛불 집회를 예고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야당을 겨냥해 공포 마케팅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여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염수 방류가 당장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야 움직임부터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지도부는 오염수 방류를 태평양 전쟁에 빗대며 주변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책임론도 부각하며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궤변도 국민 기만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국민 걱정하는 마음이 눈꽃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당당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저녁 국회에서 당내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촛불 집회를 연 뒤 주말 광화문 집회 등 비상행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정의당도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일본의 방류 계획이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공세를 반일과 공포 마케팅으로 규정하며 정쟁을 위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여전히 국민의 불안감을 부추겨 정쟁의 도구로만 사용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과거 광우병 사태의 거짓 선동과 달라진 바가 없는 후진적 정치 행태이며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TF는 긴급회의에서 우리 전문가가 상주하는 대신 2주에 한 번 후쿠시마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방류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또 어민 지원 방안으로 2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여러 상임위 회의도 열리는데요. 다른 쟁점 현안을 두고도 여야 대치가 이어지죠?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논의합니다. 앞서 야당은 이태원 참사의 총체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했지만 상임위 심사가 지지부진했는데요. 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야당과 미온적인 여당이 맞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주당은 국회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열었는데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한 여당이 반발하며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8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에 대해서도 여야의 이견이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이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확대 재정을 요구하는 야당과 신경전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수산물의 가장 큰 수출 시장, 바로 중국과 홍콩인데요. 양국은 내일로 다가온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식품 안전과 중국 인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조치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지만 기존의 수입 규제 수위나 범위를 강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한 10개 현에서 생산된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지난달부터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산 냉장 수산물의 통과는 2주 정도, 그리고 냉동 수산물은 한 달이 걸리는 걸로 예측됐는데요. 이전보다 통관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겁니다. 수산물은 신선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사실상 수입 금지 상태에 가깝다고 보도했고요. 또 중국 수입업자들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단념하는 경우까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달 수입액은 우리 돈으로 431억 원 정도였는데요. 한 달 전보다는 28.5%, 그리고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33.7% 감소한 겁니다.
그리고 홍콩과 마카오도 당장 내일부터 일본 10개 지역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와 지바, 그리고 군마, 도치기, 이바라키까지 5개 지역의 채소와 과일 등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해왔고요. 또 이 해당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선 검사 증명서를 받는 조건으로 수입을 허가해왔습니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로 금지 지역과 품목이 더 확대가 되는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지역이 기존 5개 지역에 더해서 도쿄와 미야기, 그리고 사이마타, 나가노, 니가타까지 총 10개 지역으로 늘어납니다. 또 활어와 냉동, 건조, 염장과 가공, 비가공 김 등 모든 수산물이 금수 품목에 포함됩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숨지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의심되고 있는 이른바 연필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사건에 관련된 학생의 부모가 자신이 경찰관이라고 교사에게 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족을 대리하는 문유진 변호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그은 학생의 부모 A씨가 사건 당일 교사에게 2차례 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직업이 경찰관이라고 교사에게 알렸다며 연필 사건으로 A씨의 연락을 받자 교사가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느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교사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학부모 4명을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고 부모의 직업은 사건과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종합 방안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민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고 교권 침해 사례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부터 교사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학부모 악성 민원 대책으로 민원 전담 대응팀이 생깁니다. 일선 학교와 상급기관인 교육지원청에도 대응팀이 만들어져서 투트랙으로 운영됩니다. 학교에서만 대응할 경우 교사 대신 교육 공무직 직원들이 민원 폭탄을 떠안을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겁니다. 학교 현장에서 실제 작동되는 방식은 교육 공무 직원에게 업무가 하향식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온라인과 교내 유선 전화로 접수된 민원을 사안별로 구분한 뒤 학교 민원 대응팀이나 상급기관 통합 민원팀에서 각각 처리하게 됩니다. 학교 민원 대응실에는 CCTV를 설치하고 통화 내용도 녹음됩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내놨습니다. 학교가 열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청에 이관하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1차 조사에 교육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내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 시도교육감이 담당자를 징계에 넘길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생활기록부에 남기게 됩니다.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서면 사과 등과 함께 특별 교육 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합니다. 학부모가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설정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훈련을 실시합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 네, 저희가 영상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민방공 대피 훈련,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입니다.
오후 2시에 시작이 됐으니까요. 지금 시각이 2시 5분이니까 5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2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전 국민이 참여하는 게 6년 만인데요. 지금 서울 도심에 YTN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 네, 서울광장입니다. 네, 서울광장도 주변 도로가 통제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장 거리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에 사이렌 소리 들으셨지요? 오후 2시 정각에 민방공 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세종대로는 차량 통제 구간인데요. 사이렌이 울리자 차들이 일제히 운행을 멈췄습니다. 운전자들은 15분 동안 정차하고 라디오 안내 방송을 들어야 합니다. 시민 대피 훈련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대원들 안내에 따라서 지하철역과 지하상가 등 대피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15분까지 이렇게 대피에 있으셔야 하고요. 15분부터는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통행할 수 있습니다. 20분부터는 일상으로 복귀하면 됩니다. 경보 해제 때는 따로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 방송이 나오고 안내 문자가 전송될 예정입니다. 인천, 강원도 같은 접경 지역에선 화생방 훈련 같은 실제 같은 훈련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국민이 참여하는 훈련은 6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차유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훈련 전해드린 대로 지금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 이동 통제 훈련 구간이 200여 곳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국 곳곳에 있는 CCTV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볼까요? 지금 보고 계신 이곳 세종대로 사거리입니다. 저쪽이 청계천이고요. 이쪽 방향이 이제 광화문 방향이죠. 아직 이제 거리를 지나다니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통제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 도로 통제가 됐고요. 차량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세종대로 사거리 모습 보셨고요. 좀 다른 것도 볼까요? 반대 방향이네요. 이쪽 방향에서 본, 그러니까 청계천에서 본 도로 모습 보고 계십니다. 세종대로인데요. 도로 통제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거리를 걷는 분들이 계시네요. 전국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각 훈련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대피소로 가셔야 합니다. 다음에 시청 쪽 볼까요? 네, 세종사거리 이쪽이 남대문 방향이고요. 네, 서울시청도 지금 도로 통제는 잘 되고 있는데요. 일반 시민들의 모습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6년 만에 실시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로 통제는 잘 되고 있고 일부 시민들은 거리를 지나고 있네요. 다 서울역 모습도 볼까요? 서울역은 도로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도로 곳곳에 도로 통제가 안 되고 있고요. 차량은 계속 이동을 하고 있네요. 여기가 시작 지점입니까? 네, 여기가 시작 지점이라고 합니다. 이쪽이 한강대교고요. 네. 네, 서울역 모습, 시청 모습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의 또 다른 차량 통제 구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국회 앞에 국회대로 모습인데요. 왼쪽이 이제 국회 도서관이고요. 이쪽을 쭉 건너면 서강대교입니다. 서강대교 넘어서 광흥창역 교차로까지가 통제 구간입니다. 지금 차량 통제 잘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앞선 다른 곳과 달리 보행자도 지금 눈에 띄지 않습니다. 통제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통제 구간이었고요. 여기 서강대교도 역시 통제 구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강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강남 교보타워 앞인데요. 이쪽은 통제 구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차량은 통행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보행자들은 통행을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 통제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시죠? 그런데 보행자는 그래도 조금 적은 모습입니다. 인도로 몇몇 분들이 좀 지나다니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자, 이번엔 신촌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신촌도 역시 통제 구간은 아닌데요. 그래서 차량은 다닐 수 있지만 역시 보행자들은 지하철은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 보도로는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촌역 앞쪽에 좀 보행자분들이 많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시민분들께서는 이 통제에 좀 따라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민방위 훈련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으로 가볼까요? 네, 지금 여기 부산 서면의 모습 보고 있습니다. 차량이 모두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고요. 또 통제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도로는 완전히 통제가 잘 됐네요. 네. 보행자도 역시 통제가 되는데 일부 시민들의 모습은 볼 수 있는데요. 대체로 통제가 잘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은 이제 광주입니다. 쌍촌역 예. 사거리 모습인데요. 차량이 지금 좀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보행자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통제가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6년 만에 실시된 민방공 훈련,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입니다. 잠시 뒤에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20분에 종료가 되는데요. 15분에는 이제 경계 경보가 발령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분부터는 완전히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될 때는 별도의 사이렌 없이 음성 방송 그리고 재난 문자를 보낸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20분까지 훈련이 진행된다는 점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부가 최근 잇따른 흉악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폐지된 의무경찰제를 다시 도입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네, 의무경찰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 흔히 의경이라고 했는데요. 제도위 적극 검토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에 대한 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로 의무경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무경찰제, 이른바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에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요.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 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병역 자원이 줄어든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넉 달 만에 정부가 의경 부활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한 총리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무 경찰은 기존 병력 자원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인력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네, 경찰 조직 재편 얘기도 나왔습니다.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서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는 겁니다. 이준익은 경찰청장은 기본 방향 자체는 길거리에 보이는 경찰 인력을 더 충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일선 조직인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시스템을 바꾸거나 관리 인력을 최소화해 현장 활동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 7,500에서 8,000 정도 인력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최고 많은 시점을 8,000 정도로 보고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이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 7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최종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또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금의 특별 치안 활동을 지속할 것이며 CCTV와 비상벨 등 범죄 예방 시설을 대폭 확충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민간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도 강화됩니다. 동시에 강력 범죄를 제어할 수 있는 처벌과 다양한 사법적 조치도 마련됩니다.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은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공중 협박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이버상의 흉악 범죄 예고와 가짜 뉴스는 반드시 찾아내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 정신 건강에 대한 관리 대책도 내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비슷한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정신 건강 관리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한 총리는 정신질환 문제는 그동안 중환자 관리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예방부터 치료, 일상회복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는 등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적기에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 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환자 의지와 관계없이 중증 질환자를 법원 판단으로 강제 입원시키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범죄 피해자의 법률, 경제 등 다양한 지원을 종합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또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 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네, 뉴스로 전해드렸는데요. 태어난 지 6일 된 아가를 98만 원에 샀고 또 300만 원에 되팔았다는 충격적인 영아 매매 사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돈 주고 아기를 넘겨받은 여성은 출생 신고가 쉽지 않자 아기를 다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3명입니다. 여기에 3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3명을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은희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이게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좀 간단히 정리를부터 해주세요. 일단 사건 자체는 2019년에 발생하였습니다. 4년 전에 그렇죠. 일어난 4년 전에 이 이제 지금 피의자들이 특히 A 씨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20대 여성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그 A 씨가 이제 인터넷 안에서 이 아이를 입양시키고 싶어하는 미혼모의 사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접근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병원비를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거짓말로 접근하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협의가 되고 나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내주고 그게 약 98만 원 정도였는데 아이를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넘겨받고 나서 한 1시간 반 정도 지난 이제 그 시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걸 또 넘겨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은 이제 50대 여성 B 씨인데요. 이 사람도 온라인상에서 이제 입양을 하고 싶다, 비밀 입양을 하고 싶다 같은 이제 이야기를 올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은 날 아이를 넘겨받고 주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2019년 4년 전에 벌어진 네. 일인데 어떻게 지금 드러나게 된 거죠? 사실 많은 국민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거로 보는데요. 이번 6월 달에 이제 보면은 왜 출생이 되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이제 2,123명에 이른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전수조사에 나섰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아동이 사망하거나 이제 유기된 이런 일들이 발견되면서 이제 각 지자체가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이 확인에 나섰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인천의 모 지자체가 확인을 해보니 이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네. 자, 먼저 이 안타까운 이 아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전형적인 이 온라인에서 아동매매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아이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98만 원 정도에 처음에 아이를 데려오고 그 A 씨가 이거를 B 씨에게 300만 원 정도를 받고선 넘깁니다.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B 씨는 아이를 출생 신고하려고 보니까 이 서류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서류가 미비했군요. 네, 출생 증명원이라는 거를 내야 하는데 사실 이게 그냥 정상적인 출산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 발급을 해주는 아주 쉽게 발급해주고 그냥 아이가 언제 태어났다, 몇 시쯤 태어났다, 몸무게가 어떠하다 뭐 이런 게 적혀 있는 서류예요. 근데 이게 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출생을 지켜본 누군가가 확인서를 써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범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범을 마련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B 씨가 입양을 이제 돈 주고 아이를 데려온 이 B 씨라는 사람이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이렇게 버리고 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나마 다행히 다른 이제 그 양부모를 찾아서 입양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입양이 됐습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이를 98만 원에 사서 300만 원에 되팔기까지 2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다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실 근데 저는 그 2시간이 놀랍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드리고 싶은데요. 애초에 이 온라인상에서 얘기를 다 하고 넘겨받아서 넘겨주는 상황인 거잖아요. 금전을 이미 받았고 금전을 또 이제 가서 지급만 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사실 이 상황이 30분 만에 이루어졌다고 한들 뭐가 이상하겠냐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사건, 이런 비슷한 사건이 과거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있었고요. 대구에서도 영아 4명을 매수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면 이제 기소된 그 피의자들이 굉장히 여러 명인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좀 조직적으로 움직인 사건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내용 자체도 보면은 지금 이제 불임 부부에게 뭐 접근을 해서 한 2쌍 정도에게는 5,500만 원 정도를 받고 이제 아이를 넘겨서 아이가 이제 이렇게 출생 신고가 될 수 있는 것까지를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어떤 미혼모에게는 접근해서 미혼모가 될 수 있는 여성에게 접근해서 정자를 주입해서 출산을 하면 그리고 아이를 넘겨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
한다. 뭐 이제 이런 행위들을 막 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뭐 검거가 돼가지고 어떻게 재판에 넘겨졌는데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지금 그 피의자들은 혐의 일부는 뭐 인정하고 혐의 일부는 부인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만 네. 여기에 이제 연루되어 가담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게 여러 명이라는 것과 여기에 이제 그 주고받은 금액의 정도 그리고 이제 이미 우리가 확인된 이 사건에서 확인되고 있는 아동 매매된 아동이 벌써 4명에 이른다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되게 조직화되고 비즈니스화 되어 있는 예. 상황인 어떤 그런 양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예. 그 조직적으로 가능하게 한 배경에는 이제 온라인 네. 커뮤니티라는 게 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좀 전에 30분, 뭐 2시간 예. 이상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온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반문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인터넷 얼마나 편리합니까? 예. 사실 우리 일상에 이제는 뭐 뗄래야 없어진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는 한데 인터넷이라는 어떤 그 기술이 우리 사회에 이제 우리의 일상에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운용하고 뭔가 관리하는 거에는 아직까지 법적인 허술함이 되게 많고요. 네. 이 안에 익명성이 이제 너무 많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익명성을 이제 악용하는 어떤 전형적인 사례인 거죠. 그렇죠. 예를 예. 들어볼게요. 아이를 만약에 인터넷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만약에 이제 이렇게 매매하려고 하면 일단은 아이 이런 이제 그 부모가 아이를 비밀 입양을 친부모가 이제 보내고 네, 싶어 네. 하는 이런 어떤 곳과 뭔가 연계를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벌써 이제 연루자들이 많아지고 예. 혹은 아이를 납치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컨택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렇게 번거롭고 어렵고 위험을 감수했던 게 온라인이 이제 그 등장하면서 이 안에서 익명성 속에서 아주 쉽고 아주 편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런데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입양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그 지점이 이제 아까 왜 요번에 그 지금 요렇게 아이를 지금 98만 원에 그 사서 한마디로 300만 원에 팔게 된 예, 요 사건이 보여주는 게 되게 전형적인 사례인 게 입양특례법상에서는 입양을 할 수 있는 부모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를 제대로 그 기르고 예. 관리하고 보호하고 충분한 환경을 교육할 수 갖추고 있느냐. 있는지.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에 뭐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이제 이런 아이의 어떤 인권에 혹시라도 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어떤 요소가 없어야 한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요건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자, 비밀 입양을 하고 싶어 하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 입양을 보내고 싶어하는 쪽의 입장과 입양을 하고 싶어하는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입양을 하고 싶어하는 쪽에서 이걸 비밀 입양하고 싶어하는 거 네. 혹은 불법 입양하고 싶어하는 건 실은 그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 얘기인즉슨 그런 사람들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 자체가 아이의 어떤 이 생명이라든가 아이의 안전에는 굉장히 그 위해가 그렇죠.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예. 있습니다. 자, 이제 법적인 부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사람을 돈을 주고 사고 판다. 네. 특히 아동을 매매한다. 네. 이거 다 불법이잖아요. 이건 뭐 불법인 예. 정도가 아니죠. 사실 우리 법이 너무 이렇게 좀 관용적으로 관대하게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아동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아이는 그 스스로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잖아요. 네. 나를 막 아무데나 보내네? 날 위험에 빠지게 했네? 이러지 말아주세요. 살려주세요. 요도할 수가 없는 어떤 그렇죠. 존재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걸 누가 해야 되냐면 친부모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아이를 낳은 일단 우선 친모가 이 내가 아이를 낳은 것도 남들이 아는 게 저기하고 좀 내가 아이를 키우는 건 뭐 상상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제 어떤 이 아이가 이렇게 인신매매 되는 것에 일조하게 되는 오히려 굉장히 역작용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아이의 어떤 아동 매매를 둘러싸고 이제 그 입양을 보내는 쪽, 입양을 하고자 하는 쪽, 그다음에 이제 브로커까지 각자의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정작 이 상황에서 큰 위험에 노출된 아동의 어떤 위험은 저항받지도 않고 혹은 누군가 제지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법이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룸에 있어서 법조에 의율되어 있는 것도 너무 낮아요. 예를 들면 아동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요? 네. 하지만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는 1년에서 3년 정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동의 이제 그런 이거를 유기하는 거, 왜 이제 왜 돈을 받지는 않고 예. 보내는 거, 그걸 이제 유기하고 방임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의율하고 있지만 대법원 양형 기준은 6개월에서 1년 6개월 징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부분 집행유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형량이 좀 그 죄에 비해서 가볍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네. 나라들과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왜 계속 늘 문제가 되는 게 아동 뭐 이제 포르노라든가 예. 아동 성폭력에 있어서 늘 우리 이야기가 되잖아요. 왜 저기 미국에서는 300년 나올 게 한국에서는 30년도 안 나오고 10년도 안 나온다라고 네. 이렇게 뭐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20대 여성이요. 이미 네. 전과가 있었는데도 집행유예 맞습니다. 기간에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요? 사실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범죄를 그 즈음에 막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하려면 이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여야 하는데 그렇군요. 지금 이거는 작년 10월에 이제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2019년에 막 이 범죄를 하고 있었고, 실은 더 끔찍한 건 지금 범죄 이력이 확인된 게 한 건 있고 네. 지금 이 사건이 한 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우리 법원이, 우리 수사기관이, 우리 사회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아이들에 대한 이런 이제 인신매매, 아동매매가 굉장히 조직화되고 되게 비즈니스화돼서 횡행하고 있고, 이거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다고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생모는 아이를 낳은 상황이니까 이걸 한 번 했을 수도 있죠. 이런 분들은. 네. 하지만 이걸 브릿지하고 있는 소위 브로커들은 사실은 이것을 업으로 삼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여죄를 굉장히 좀 시간을 갖고 충분히 털어야 되는 네.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영아매매 유기 막기 위해서 6월이었나요? 그때 국회에서 출산 통보제가 네. 통과가 됐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출산 통보제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일정 기간 거쳐서 앞으로는 이제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는 병원이 국가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출생 신고가 되게 이제 그렇군요. 이렇게 바뀔 이게 지금 겁니다. 출산 통보제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요. 출생 신고를 한들 그거 자체로 이게 미연에 방지가 될까요? 일단 우선 출생신고 됐는데 일단은 못 키우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단 있을 수 있고요. 예. 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사람들은 애초에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오기도 어려운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아이를 낳은 것이 알려지기 싫은 사람은 병원에 오는 것 자체를 꺼려할 수 있죠.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미혼모가 1년에 이제 연간 출생하는 어떤 이 아동의 숫자를 쭉 지금 이제 2000년대에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2,000명 이상의 아동들이 예. 이제 미혼모에 의해서 출산이 되고 있는데 네. 실은 이거는 병원을 기준으로 한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병원 밖에서 출산을 한 아이들의 예. 숫자가 2배인지 3배인지 이거는 확인도 되지 않는 그러네요. 상황이라 예. 익명 출산과 관련된 병원에서 보호 낳지 않은 출산제. 아이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간간히 접하는 뉴스가 뭐 예를 들어 복도에서 출산하고 뭐 예, 화장실에서 예. 출산하고 그래서 유기하고 아이를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럴 때 우리가 보아줘야 하는 건 뭐 이 아이를 양육하는 의무를 포기하거나 방기하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보호 출산제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네. 뭐 각각의 어떤 이 입장들에는 다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다만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적어도 이 아이를 낳는 사람이 좀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네. 내가 이 아이를 낳는 게 나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져야 적어도 이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올 거고 그래야 네. 이 아이가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영역화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걸 최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저 출산 통보제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현재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렇군요. 거를 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인터넷 공간이 좀 문제잖아요. 네. 좀 이게 실효성이 있는 대책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지 이 같은 사건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그 아동 매매와 관련된 건 사실 조금만 그 키워드를 쳐보고 뭔가 이렇게 들어가 보면 누구나 접근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선 사법부에서는 이 양형을 현저히 올려야 됩니다. 양형 높여야 되고. 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이런 이제 그 인터넷 안에서 어떤 것들을 실명화해야 되고 이 인터넷 포털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주체에게 이런 어떤 불법적인 것들이 감지될 때 이걸 관리 감독 삭제하는 그런 조치라는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들도 함께 만들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여러 대책, 후속 대책, 보완 대책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시내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 모스크바 시티에 또다시 드론이 날아들어서 건설 중이던 건물 일부가 파손됐다고 타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세르게이 소바닌 모스크바 시장은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서 현지 시간으로 23일 새벽 방공망이 모스크바 외곽 모스크바 주의 모자이크스코의 구역에서 무인기 한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번째 무인기는 모스크바 시내 비즈니스 센터인 모스크바 시티의 건설 중인 건물에 부딪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드론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없다고 쇼바닌 시장은 덧붙였습니다. 이번 드론 공격을 전후해서 모스크바 외곽 세레메티에보, 도보데도브, 브누코프 공항 등의 항공기 이착륙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미중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미국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잇따른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을 예비 제재 명단에서 제외시키는가 하면 백악관이 나서 중국의 경기 침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6월 국무장관과 7월 재무장관에 이어 다음 주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의 중국 방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7일부터 나흘 동안 베이징과 상하이를 찾아 최근 미국이 발표한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를 설명하고 중국의 새로운 반간첩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방문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게 아니라 미중 간 경쟁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ntense competition requires intense diplomacy. To manage that competition so that it doesn't tip over into conflict, and also so that we create every opportunity to work together with the PRC. 동시에 백악관은 국제 규범을 지키는 한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것이 세계 경제를 위해 좋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를 미국이 바라고 있다는 중국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도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re is something we've been saying all along. Contrary to claims by some voices in China that, looking to slow down China's economy or weaken China's economic growth. 상무부는 러몬도 장관의 방중 계획 발표에 맞춰 중국 기업 27곳을 잠정적 수출 통제 대상 명단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기 전 단계에 있던 배터리 생산 기업과 센서 제조업체 등을 명단에서 빼기로 결정한 겁니다. 중국 상무부는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미국 정부의 조처를 환영했습니다. 백악관은 다만 중국이 청년 실업률 등 여러 정보 공개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이번 상무장관 방문에서도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북한이 내일부터 31일 사이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미 국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위반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통보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서면 질의에 우주 발사체를 포함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모든 발사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적인 불법 활동을 자제하고 북한 정권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침수 피해 지역을 방문해 김덕훈 총리를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서 노동신문은 일부 일꾼은 보신주의와 소극성, 무능력에 빠져 경제건설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당 중앙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해 고심분투하지 않는 행위는 사소한 요소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고 당은 이라는 흉내만 내는 일꾼을 감싸줄 권리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패 혐의 등으로 15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해온 탁신 태국 전 총리가 귀국해 곧장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탁신 전 총리가 귀국한 날 탁신의 측근이 태국 총리로 뽑혀서 탁신의 사면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탁신 전 총리를 태운 전용기가 방콕 돈무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5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 끝에 귀국한 탁신 전 총리는 국왕 사진에 절하고 열렬히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เรารอวันนี้มา17 ปีรอคอยท่านกลับแผ่นดินมันมีความรู้สึกว่าเราได้บุคคลที่เรารักกลับบ้าน 탁신은 공항에서 대법원으로 이동해 통신사 주식 불법 보유 등 부패 혐의로 징역 8년형을 확정받고 방콕의 한 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고령과 기저질환으로 교도소 내 1인 병실에 입원한 탁신의 사면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ในการเป็นพระบรมราชวินิจฉัยว่าจะให้มีแต่ในส่วนของท่านที่จะยื่นเนี่ยก็จะเป็นการยื่นเฉพาะรายครับเฉพาะตัวบุคคลครับ 탁신이 귀국해 수감된 날 태국 의회는 탁신계 푸아타이당이 내세운 세타 타위신 전 부동산 기업 회장을 총리로 선출했습니다. วันนี้ผมในเศรษฐาทวีสินรู้สึกเป็นเกียรติอย่างยิ่งที่ได้รับเลือกเป็นนายกรัฐมนตรีคนที่ 30 ข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 부동산 재벌인 세타는 불법 토지 매입과 탈세 의혹이 제기된 데다 검증되지 않은 정치 신인이란 이유로 군부 중심 상원 일각의 반발을 샀습니다. 하지만 탁신계 2당 푸아타이당이 군부와 예상을 깨고 손을 잡으면서 과반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탁신이 왕실의 사면을 기대하고 전격 귀국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범 조선이 첫 재판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조 씨 변호인은 검찰 주장과 달리 조 씨가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가진 적이 없고 누군가 본인을 미행하고 있다는 피해 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괴안동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바닥에 누워있다가 승합차에 깔렸습니다. 남성은 술에 취해 집으로 걸어온 것만 기억나고 사고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8달 동안 지역 건설 현장에서 폭력행위 단속을 벌여 220명을 검찰에 넘기고 이 가운데 15명을 구속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승객 8명을 태운 케이블카의 케이블이 끊어져 274m 상공에서 멈추는 사고가 났습니다. 강풍으로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케이블카가 멈춰선 지 12시간 만에 승객 8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만 0세 아동 부모 급여를 100만 원으로 올리고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를 400만 원까지 늘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앞당겨서 받는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2년 뒤에는 100만 명을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이유는 생계비나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큰 호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수준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작물 피해가 크거나 가축이 폐사한 피해를 본 경우엔 기존 지원금과 비교해 약 3배 인상된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올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를 본 농가가 농작물을 다시 심을 때 드는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곳곳에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무더위는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강한 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이곳 서울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고 6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라색과 붉은색으로 표시된 강한 비구름은 주로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서해안과 제주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안산과 포천, 충남 서산과 태안, 제주도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에서 4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서해안으로도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비는 점차 내륙으로 확산하겠고 호우특보도 더 확대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 많은 곳에 200mm 이상, 그 밖에 전국으로도 최고 15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주로 남부지방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이번 비는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다시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반 전국에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호우에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제2의 태평양 전쟁, 반일 공포 마케팅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8개월 정도 앞두고 물밑 공천 경쟁도 시작됐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